삑삑 찰컥.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고 친척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몇 번을 틀리고 결국 락이 걸려버렸죠. 손이 얼어붙는 건 것 같았습니다. 초겨울 밤 공기가 매서웠지만 추운 건 날씨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바뀐 것 같아. 아, 그거? 엄마가 바꿨어. 수연아, 좀 쉬라고 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지금 어디야? 치앙마이 리조트 수영장. 진짜 좋다. 너도 다음에 같이 오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발인 당일 새벽 비행기로 떠난 남편이 지금 수영장에 있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들어가? 엄마한테 전화해봐. 아, 그리고 약국 건물 공동명의 서류는 챙겼지? 그거 좀 빨리 처리하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화면 속 시어머니는 파라솔 아래 선베드에 누워 계셨습니다. 형광빛 비키니에 선글라스를 낀 채 칵테일 잔을 흔들고 계셨죠. 수연아, 발이는 잘 치렀어? 어머님, 제가 지금 집에 못 들어가요. 아, 그거? 내가 도어락 바꿨어. 너 혼자 큰 집에 있으면 무섭잖아. 금방 갈 테니까 너도 좋은 숙소 잡아서 좀 쉬어. 필요하면 내가 예약해 줄게. 어머니, 제발 비밀번호라도.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약국 건물 6억 넘는 거 네 혼자 욕심부리면 안 돼. 우리 가족 재산이잖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없는 동안 잘 좀 고민해 보라는 의미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남긴 약국 건물 6억 5천만 원. 그게 제 정체였죠. 그걸로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보다 지금 이 모욕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23년 늦가을이었죠. 대구에서 평생 약국을 운영하며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딴 뒤로 줄곧 약국 일을 함께 해주셨어요. 약국 건물은 엄마 명의였고 저는 약사로 일하며 수입을 모았죠. 결혼 후에도 남편 정우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느라 수입이 불안정했기에 약국 일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편찮으신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비도 장례 비용도 모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시댁에 패 끼칠까봐 조용히 떠나셨죠. 발인 날 아침, 저는 혼자 영정 앞에 섰습니다. 조문객들은 상주가 혼자네, 사위는 어디 갔어? 하고 수근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전날 밤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연아, 미안한데 우리는 치앙마이 골프 여행 이미 결제해서 못 가. 위약금이 너무 커. 조화는 보낼게. 어머님, 그래도 엄마 발인인데요. 죽은 사람 앞에 산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 너도 이해해줘. 그렇게 정우와 시댁 식구들은 엄마 발인 당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조문령부에는 조화 배송업체 이름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상주석에 홀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오랜 친구분들, 약국 단골 할머니들, 동네 이웃들이 오셨죠. 그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냐고 위로해 주셨어요. 발인 행렬이 출발하기 직전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약국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던 엄마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지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정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연아, 발인 잘 맞춰. 우리 내일 저녁 비행기로 들어가. 그동안 약국 명예 문제 좀 생각해봐. 엄마가 건물 너한테만 물려주면 우리 집안에서 문제 생길 수 있어.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엄마가 떠나신 날인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죠.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아드는 순간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작은 함 안에 들어가 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함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납골당에 엄마를 모신 뒤 저는 혼자 약국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엄마의 냄새가 났습니다. 약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엄마가 즐겨 마시던 보리차 향이 섞여 있었죠. 약국 카운터 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늘 앉아 계시던 자리였어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죠. 제가 약대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약사 면허증을 받던 날 사진, 약국 개업 첫날 사진. 그 사진들 사이에 노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 지켜줄게. 봉투를 열어보니 법무사 사무실 명함과 약국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무언가 준비해 두신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약국 2층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부부 아파트로 돌아가기가 싫었어요. 정우와 시어머니가 없는 집이 오히려 편했죠.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수연아, 자. 아니요, 어머님. 약국에 있어요. 약국. 거기서 뭐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엄마 물건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 그거 정리 끝나면 명예 이전 서류 좀 챙겨놔. 우리 내일 들어가면 바로 처리해야 해. 건물이 6억이 넘는데 상속세 문제도 있잖아. 어머님, 그건 천천히. 천천히. 수연아, 세무서는 안 기다려준다. 너 혼자 욕심부리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엄마가 남긴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법무사 사무실 이름을 보며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그곳을 찾아가야겠다고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유리창 너머로 대고 거리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새벽 배달 트럭 소리, 일찍 문 여는 식당의 불빛,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저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켜온 이 약국을,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이 삶을 함부로 내주지 않겠다고요. 그날 아침 8시 저는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영자님의 딸 한수연이라고 소개하자 법무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께서 3달 전에 오셨습니다. 딸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하시더군요. 어떤 어려움이요? 사위분과 시댁에서 약국 건물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권리관계를 정리해 두셨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약국 건물의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우선 매수권 관련 서류들이었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를 지키려 애쓰셨던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통증 속에서도 시댁의 탐욕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을 찾으셨던 거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오늘 저녁에 들어가.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갈게. 명예 이전 서류 준비 다 했지? 정우야, 나 지금 약국에 있어. 들어오면 얘기하자. 무슨 얘기?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냥 천천히 하자. 천천히. 수연아, 우리 지금 급한 거 알잖아. 내 사업 자금 문제도 있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으로 돌아와 엄마가 남긴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등기부등본, 권리관계증명서, 법무사 상담 기록.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약국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팔아서 완전히 정리하기로요. 시가 6억 5천만 원짜리 건물이었지만 금매로 내놓으면 현금 당일 결제 조건으로 5억 8천 정도 받을 수 있었죠. 엄마가 남긴 건물을 시댁 명의로 넘기느니 제 손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만들어 둔 권리 장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약국 직원들을 모아 조용히 말했죠.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약국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놀랐지만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제가 혼자 이 약국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약국 간판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평생 지킨 약국을 제가 팔아요. 하지만 이게 저를 지키는 길인 것 같아요. 약국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대구 밤거리는 고요했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가 치앙마이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약국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당일 결제를 원하는 매수인이 나타났거든요. 지역 프랜차이즈 약국 체인 대표였죠. 한 선생님, 이 이치면 우리 브랜드로 리모델링하면 좋겠습니다. 5억 8천 현금으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평생 일하신 곳을 제 손으로 넘기는 게 가슴 아팠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등기 이전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우리 지금 공항 나왔어. 1시간 뒤에 집 도착해. 저녁 먹고 서류 정리하자. 응, 알았어.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매매 대금 5억 8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죠.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고 해외 송금 준비해 주세요. 금액이 크신데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해외 이주 준비요. 직원은 서류를 챙겨주며 며칠 안에 처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요. 저녁 6시 저는 부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상복을 벗고 평소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정우와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으니까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오리움이 울렸어요. 다시 눌러봤지만 똑같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치앙마이에 간 사이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거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집 비밀번호가 안 맞아. 아, 그거? 엄마가 바꿨어. 수연아, 너 좀 쉬라고 한 거야. 집 청소도 해놓고. 청소? 그럼 나는 어떻게 들어가? 지금 문 열어줄게. 근데 너 약국명의 서류 챙겨왔지?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는 정우와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두 분 다 여행에서 막 돌아온 얼굴이었죠. 시어머니는 선텐 자국이 뚜렷했고 정우는 골프 탓인지 피부가 그을려 있었어요. 수연아, 여행 잘 다녀왔어. 힘들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제가 엄마 장례를 혼자 치렀다는 사실은 전혀 무겁지 않은 듯 했죠. 어머님, 저 지금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집인데. 자, 들어와서 앉아. 저녁 먹고 얘기하자. 거실 테이블에는 치앙마이에서 사온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코끼리 목각 인형, 태국 전통 가방, 향신료 세트. 엄마 발인 날 이걸 사고 있었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녁은 배달 음식이었어요. 저는 거의 먹지 못했고 정우와 시어머니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했죠. 수연아, 치앙마이 골프장 진짜 좋더라. 너도 다음에 같이 가자. 그래, 이제 약국 얘기 좀 하자. 명예 이전 서류 가져왔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기대한 서류가 아니었죠. 이게 뭐야? 매매 계약서? 약국 팔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굳어졌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팔았다고? 네가 무슨 권리로? 엄마가 저한테 권리를 주셨어요. 생전에 법무사 통해서 정리해 두셨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건물은 우리 가족 재산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우는 계약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죠. 수연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6억짜리 건물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았다고? 정우야, 그 건물은 친정엄마 명의였어. 내 허락이 왜 필요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 재산이지. 부부 재산. 네가 그동안 약국에 투자한 돈이 얼마야? 한 푼도 안 넣었잖아.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수연아, 너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너 믿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어머님,
엄마 발인 날 치앙마이 가신 분이 지금 저한테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위약금이 6천만 원이었어요? 아니면 600만 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신용카드 내역이에요. 치앙마이 호텔 예약금 150만 원. 위약금은 30만 원이었어요. 그게 엄마 발인 날 새벽 어머님은 인천공항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샴페인 드셨죠. 영수증 여기 있어요. 저는 준비해 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 항공권 예약 기록, 공항 라운지 이용 내역, 모두 은행 앱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들이었어요. 정우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족끼리 이럴 거야? 가족? 정우야, 가족이었으면 엄마 발인 날 곁에 있었어야지.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약국은 왜 팔았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네가 원한 게 상이었어. 공동명의 아니었어?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어요. 오늘부터 저 여기 안 살아요. 약국 매매 대금은 제 통장에 있고 이미 해외 송금 준비했어요. 해외 어디로? 그건 말 안 할게요. 그리고 정우야, 이혼 서류 보낼게. 받으면 서명해줘.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연아, 진정해.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네가 지금 엄마 잃어서 힘든 거 알아. 어머님, 저 안 힘들어요.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드네요. 저 이 집에서 10년 살았는데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약국 수입 나올 때만 며느리였죠.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정우가 따라 나오며 소리쳤어요. 수연아, 너 이러면 후회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어락 교체 업체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죠. 고객님, 도어락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 최영숙, 교체 일시 11월 3일 오전 10시. 11월 3일, 엄마 발인 당일이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도어락 업체에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앱을 켰어요. 정우에게서 전화가 올 게 분명했거든요. 과연 5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어디야? 호텔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미쳤어. 약국 돈 다 어디다 쓸 거야?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부부 재산이라고. 법적으로 나한테도 권리 있어. 그래? 그럼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나도 변호사 선임했어. 뭐? 변호사? 응.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재산 분할 청구도 할 거고. 참, 네가 지인들한테 빌린 사채 7천만 원. 그것도 다 정리할 거야. 정우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어? 알아야 할 건 다 알았어. 너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했던 거 다 기록 남아있어. 수연아,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구 시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손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싱가포르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출발일은 일주일 뒤. 그 사이에 할 일이 많았어요. 통신회선 해지, 차량 리스 정리, 시댁 명의로 연결된 모든 자동이체 끊기. 새벽 2시까지 은행 앱과 통신사 홈페이지를 뒤지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제 명의로 나갔던 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제야 보였어요. 정우 명의 차량 리스월 80만 원, 시어머니 명의 통신비 월 15만 원, 시댁 경조사비 자동이체 월 20만 원. 10년 동안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 수천만 원이었죠. 저는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우와 공동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해지 신청했어요. 고객님, 공동명의 계좌는 두 분 모두 동의해야 해지 가능합니다. 그럼 제 지분만 빼주세요. 잔액 전액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주시고요. 네, 처리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차 리스비 왜 안 나갔어? 통신비도 끊겼는데.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윤혜린 변호사는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약대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분이었죠. 수연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선배님, 이혼하려고요. 저는 준비해 온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도어락 교체 내역, 치앙마이 여행 증빙, 통화 녹음 파일, 사체 증거 자료. 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충분해. 근데 수연아,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엄마 발인 날 도어락 바꾼 사람들이랑은 못 살아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재산 분할은 네가 유리해. 약국 건물이 혼인 전 친정 재산이었으니까. 저는 윤 변호사와 모든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제 인생이 정말 끝나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도 느꼈습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마지막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엄마 산소에 들러 인사하고 약국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죠. 출국 전날 정우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 정우야, 이미 끝났어. 엄마 발인 날부터 나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 미안하다는 말 들을 사람도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 그게 제 10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엄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유골함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엄마, 잘 지켜봐줘.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인데도 후덥지근한 열대 기후가 낯설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입국 심사대 앞에 섰죠.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기 체류 준비요. 취업 비자 신청할 예정이에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싱가포르 땅을 밟았어요. 미리 예약해둔 원룸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의 작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월세 2,200 싱가포르 달러, 한화로 200만 원 정도였죠. 대구 아파트에 비하면 좁고 낡았지만 제게는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HDB라 불리는 공공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길거리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중국어, 말레이어, 영어가 뒤섞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해야 할 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싱가포르 약사, 면허 취득 절차 조사, 현지 제약 시장 조사, 영어 회화 연습, 구직 활동. 해야 할 게 산더미였죠.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약사 면허를 따려면 현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는데 시험은 모두 영어로 출제되었고 싱가포르 의약품 규제 체계를 알아야 했어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게 낯설었죠. 도서관에서 하루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의약품 규제, 약국 운영 법규, 처방전 시스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2달째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학원비. 아껴 쓴다고 썼지만 돈은 빠르게 나갔죠. 5억 8천만 원이 많은 돈 같았지만 수입 없이 쓰기만 하면 언젠가 바닥날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한국에 있는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수연아,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 요구하고 있어. 약국 매매 대금의 절반 달라고. 절반요? 말도 안 돼요. 그 건물은 친정엄마 재산이었는데. 알아. 근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재산 증식이라고 우기고 있어. 법적 공방 좀 길어질 것 같아.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싱가포르에서는 제 미래가 불투명했죠. 엄마가 지켜준 돈마저 뺏길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원룸 책상 위에 작은 재단을 만들어뒀거든요.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도망쳐 나온 게 맞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촛불이 흔들리는 걸 보며 엄마가 곁에 있다고 느꼈어요. 석 달째 드디어 싱가포르 약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저는 울었어요. 38세에 다시 면허를 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면허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 약국들은 싱가포르 경력이 없는 외국인을 잘 뽑지 않았거든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답장은 몇 통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온라인 제약 커뮤니티에서 작은 컨퍼런스 공고를 봤습니다. 동남아 제약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참가비는 무료였고 발표자를 모집하고 있었죠. 저는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지역 약국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동남아 시장 진입 전략이었어요. 10년간 대구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데이터를 정리해서 발표 자료로 만들었죠. 일주일 뒤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표 제안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세미나에서 20분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이게 제 첫 기회라는 걸 알았죠. 한 달 동안 발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대구 약국에서 모았던 환자 데이터, 처방 패턴, 계절별 의약품 수요 변화, 모든 걸 그래프와 차트로 정리했어요. 영어 발표 연습도 매일 3시간씩 했죠. 세미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참석자는 50명 정도였어요. 대부분 제약사 직원들과 투자자들이었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Good morning. I'm Soo-hyun Han, a pharmacist with 10 years of experience in Korea.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한국 지역 약국의 현실, 환자 연령대별 처방 패턴, 만성질환자 관리 시스템, 하나씩 설명하며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In Korea, local pharmacies are not just drug distributors. They are health data hubs.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죠. 2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제약사 진출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현지 약국 네트워크를 이해하면 시장 진입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그 근거죠. 남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마크 첸입니다. 제약 투자 쪽 일을 하고 있어요. 발표 후에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마크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제약 투자사 대표였어요. 당신 발표를 권위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읽는 사람이더군요. 감사합니다. 10년간 일하며 데이터를 모았어요. 한국에서 왜 싱가포르로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프리랜서로 컨설팅 일 해볼 생각 있으세요? 컨설팅이요? 네. 우리 회사가 한국 동남아 시장 진출 자문을 맡고 있는데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마크는 명함을 다시 꺼내며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일단 작은 프로젝트 하나 맡아보시겠어요? 보수는 시간당 150 싱가포르 달러. 어때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계약서 작성하고 첫 미팅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엄마 사진에 전화를 걸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누가 나 필요하대.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감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마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시내 중심가 고층 빌딩이었어요. 깔끔한 유리 건물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죠. 어서 오세요.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눈에 띄는 조항이 있었어요. 첫 프로젝트는 3개월 계약이고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지분 참여 옵션도 있습니다. 지분이요? 네. 우리가 함께 헬스케어 컨설팅 법인을 세울 수도 있어요. 당신 전문성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우와 시댁에게서 도망쳐 나왔을 때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첫 프로젝트는 유럽 제약사의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약국 유통 구조를 비교 분석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마크는 제 작업물을 보고 만족해했죠. Yes, 이 정도면 클라이언트가 좋아할 겁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 하시죠. 석 달이 지나자 저는 마크의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시장 전문가로서 여러 프로젝트를 맡았고 클라이언트들의 평가도 좋았어요. 어느 날 마크가 제안했습니다. Yes, 법인 하나 세우는 게 어때요? 당신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요? 네. 헬스케어 컨설팅 법인. 제가 초기 투자 지원하고 당신이 대표로 운영하는 거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의 돈에 기대는 게 두려웠거든요. 정우와 시댁에게 당한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죠. 마크 씨, 투자 지원 감사하지만 제가 지분 100% 가지고 싶어요. 대신 시간이 좀 걸려도 제 돈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초기 사무실 임대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수익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지분은 당신 100%. 정말요? 네.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믿어봐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우는 제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마크는 제 독립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해 연말, 저는 OI 헬스케어 컨설팅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OI는 엄마의 이름 오영자에서 따온 이니셜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저는 엄마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 엄마 이름으로 회사 만들었어. 엄마가 지켜준 돈으로 여기까지 왔어. 싱가포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원룸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사랑과 돈, 그리고 제 실력이 합쳐져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정우와 시어머니가 제 성공 소식을 듣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요. 법인을 세운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제 삶은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OI 헬스케어 컨설팅은 작지만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마크가 연결해준 클라이언트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생겼죠. 원룸에서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침실과 거실이 분리된 투룸이었어요. 작은 베란다에서 싱가포르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게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어느 날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이혼 소송 1심 판결 났어. 네가 이겼어. 정말요? 재산 분할 청구 기각됐어. 약국 건물이 혼인 전 친정재산이라는 게 인정됐거든. 정우 측 항소할 것 같긴 한데 2심도 문제 없을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 재산이 지켜진 거였죠. 엄마가 남겨준 돈을 정우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 무렵 마크가 큰 프로젝트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Yes, 스위스 제약사에서 아시아 시장 진출 자문을 의뢰했어요. 바젤 본사 미팅이 있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스위스요? 네. 이번 프로젝트 규모가 커요. 성공하면 우리 회사 인지도가 확 올라갈 겁니다. 저는 바젤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며 떨렸습니다. 대구 약국에서 일하던 제가 스위스 제약사 본사에 간다니 꿈만 같았어요. 바젤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라인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중세 건물들이 즐비했죠. 제약사 본사는 강변에 자리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5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인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훑었죠. Yes, 당신이 한국 시장 전문가인가요? 네. 10년간 지역 약국에서 일하며 환자 데이터와 유통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유럽 제약사에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 만성질환자 증가율, 약국 네트워크 밀도, 모든 데이터가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증명했죠. 한국은 아시아 시장의 테스트베드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동남아 진출이 수월해집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시간 동안 이어진 미팅 끝에 그들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Yes, 6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태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부탁드립니다. 계약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만 유로, 한화로 4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제 인생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바젤에서 돌아온 뒤 저는 반나절 없이 일했습니다. 시장 조사, 유통 구조 분석, 규제 환경 검토, 마크와 함께 팀을 꾸려 6개월 동안 프로젝트에 매달렸죠. 중간 보고 때마다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제가 제시한 전략들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프로젝트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제약 포럼 조직위원회였어요. 한수연님, 내년 서울 아시아 제약 포럼에서 기조연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요? 네. 바젤 프로젝트 성과가 업계에 알려졌어요. 한국 출신으로 글로벌 컨설팅 성공 사례를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돌아간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정우와 시어머니를 마주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크가 말했습니다. Yes, Han. 이건 기회예요. 한국에서 당신을 인정받을 기회죠. 결국 저는 수락했습니다. 2026년 5월 서울 제약 포럼 연사로 귀국하기로 한 거였죠. 그 무렵 한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가 제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윤 변호사에게서 경고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전 남편이 내 싱가포르 활동 조사하고 있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무슨 꿍꿍이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조심해. 걔네들 조용히 있을 사람들 아니잖아. 저는 불안했지만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감사 메일을 받았죠. Yes, Han. 탁월한 컨설팅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30만 유로에서 세금을 제하고도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남았어요. 저는 그 돈의 절반을 엄마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대구 지역 암 환자 지원 재단이었죠. 오영자님을 기리며라는 문구와 함께 기부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재단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을 때 저는 울었어요. 엄마가 남긴 사랑이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죠. 2026년 4월 서울 포럼을 한 달 앞두고 저는 발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제는 지역 약국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제약 시장 진출 전략이었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며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엄마의 죽음, 시댁의 배신, 도망치듯 떠난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서울. 마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Yes, Han.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마크 씨. 당신 도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건 당신 실력이었어요. 나는 그냥 기회를 열어줬을 뿐이죠. 출국 전날 밤,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가. 무섭지만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지켜준 돈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엄마 이름을 빛낼 차례야. 5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 변호사였어요. 수연아, 잘 왔어. 어떻게 지냈어?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차 태워줄게. 호텔까지 가자. 차 안에서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전 남편이 포럼장 근처에 나타날 수도 있대. 조심해. 왜요? 네가 성공했다는 소문 들었나 봐. 뭔가 요구하려는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배님, 걔들 상대 안 할 거예요. 이제 저 달라요. 알아. 근데 만약을 위해 내가 포럼 당일 대기하고 있을게.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년 전 이 도시를 떠날 때만 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저는 도망자가 아니라 초청받은 연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지켜준 돈과 제 실력으로 일궈낸 성공이었어요. 포럼 전날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앉을 대형 강당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OI 헬스케어 컨설팅 대표 한수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년 전 상복 차림으로 현관 앞에 주저앉았던 제가 이제 수백 명 앞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발표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수연아, 나 정우야. 내일 포럼 끝나고 보자. 할 얘기 있어.
저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죠.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포럼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강당으로 향했어요. 마크가 옆에서 함께 걸었죠.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강당에는 이미 300명 이상의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약사 임원들, 투자자들, 약사들, 학자들,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연사는 한국 출신으로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제약 컨설턴트 한수연 님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발표를 시작하려는데 청중석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고개를 돌려보니 정우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출입구 근처에 서서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윤 변호사가 재빨리 다가가 막았지만 이미 몇몇 참석자들이 그 종이를 받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발표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해야 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뒤쪽에서 정우와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든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역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처가 아닙니다. 환자 데이터의 허브이자 지역 사회 건강 관리의 최전선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제가 정리한 데이터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대구 약국에서 10년간 모은 환자 연령대별 처방 패턴, 계절별 의약품 수요 변화, 만성질환자 관리 시스템. 청중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몇몇은 메모를 하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뒤쪽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사회자가 질문 시간을 열었죠.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약업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우가 데려온 사람 같았죠. 한수연 씨, 싱가포르로 가기 전에 대구 약국 자금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발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질문이라 이 자리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발표 내용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약국 건물을 금매로 처분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회자를 바라봤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발표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은.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는 친정엄마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시어머니를 오갔죠. 윤 변호사가 재빨리 시어머니 앞을 막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어요. 약국 건물 6억을 남편 몰래 팔아서 해외로 빼돌렸어요. 이런 사람이 여기서 강연을 해요? 정우도 일어서며 가세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가족 망가뜨린 게 자랑스러워? 엄마 돈 횡령한 거 다 알고 있어.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분들은 제 전남편과 전 시어머니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신 뒤 계속 저를 괴롭히고 계세요. 거짓말. 우리가 패소했어도 네가 한 짓은 사실이잖아. 주최 측 직원들이 정우와 시어머니를 끌어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믿지 마세요. 친정엄마 발인 날 우리가 여행 간 거 가지고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네, 맞습니다. 친정엄마 발인 날 저분들은 태국 치앙마이 골프 여행을 가셨죠.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크다며 장례식장에 조화 하나만 보내고 출국하셨어요. 제가 상주 노릇 혼자 하는 동안 리조트 수영장에서 칵테일 드시던 분들이에요. 청중들 사이에서 논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복 차림으로 현관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 저분들은 전화로 약국 건물 명의를 아들과 공동 명의로 돌리라고 요구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치앙마이 호텔 예약금은 150만 원이었어요. 위약금은 30만 원. 그런데 6천만 원 위약금이 크다고 거짓말하셨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증거들이었어요. 여기 신용카드 내역서 있습니다. 엄마 발인 당일 새벽 인천공항 프리미엄 라운지 이용 내역이죠. 샴페인 2병 28만 원어치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우가 소리쳤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도 살아야지. 네, 사셔야죠. 근데 제 친정엄마 발인 날 새벽에 샴페인을 드실 만큼 급한 일이었나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도어락 교체 영수증입니다. 의뢰인 최영숙님, 교체 일시 2023년 11월 3일 오전 10시. 제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절 받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도어락 업체에 전화하셨어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이게 가족이 할 짓인가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네가 욕심부려서 약국 건물을 내 혼자 가지려고 해서. 제 친정엄마 건물이었어요. 제가 왜 욕심을 부린 거죠? 우리 가족 재산이잖아. 가족, 엄마 발인 날 곁에 없었던 분들이 지금 가족을 얘기하세요? 주최 측에서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죠. 정우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너 이러다 큰일 나. 내가 기자들한테 다 폭로할 거야. 하세요. 전 이미 변호사 통해 모든 증거 정리해뒀어요. 무고죄로 맞고소할 준비도 됐고요.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완전히 끌어냈습니다. 강당 문이 닫히며 수란이 멈췄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기 좋지 않은 일을 보여드렸네요. 그런데 한 여자가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인정받는 느낌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사회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수연님, 용기 있는 모습 감동적이었습니다. 발표도 훌륭했고요. 포럼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약사 임원들, 투자자들, 동료 컨설턴트들 모두 제 발표와 용기에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마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Yes, Han. 오늘 당신은 두 가지를 증명했어요. 전문성과 용기. 감사합니다, 마크 씨. 저는 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포럼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괜찮아? 네, 선배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좋아.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온라인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어. 대응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요? 기자회견 열자.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가 올린 글들이 몇 개 보였어요. 약국 자금 횡령한 며느리, 해외 도피, 친정엄마 돈 챙겨 싱가포르 달아난 파렴치한, 가족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여자. 댓글들은 반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기자회견 언제 할 수 있어요? 내일 오후 어때? 빠를수록 좋아. 네, 내일 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공개하면 제 사생활도 다 드러나게 되죠. 엄마의 죽음, 시댁의 배신, 도어락 바뀐 날의 수치심. 하지만 이제는 숨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죠. 다음 날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 변호사가 옆에 앉았고 마크도 참석해 주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완전히 풀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를 둘러싼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치앙마이 호텔 예약 내역, 도어락 교체 영수증, 공동명예 강요, 묵은 파일, 약국 건물 매매 계약서, 이혼 소송 판결문. 모든 증거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발인 날 새벽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인천공항에서 치앙마이로 출국했습니다. 여기 탑승권 기록이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했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도어락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어락 업체 영수증입니다. 의뢰인 최영숙, 교체 일시 발인 당일 오전 10시.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시어머니는 약국 건물을 아들과 공동명의로 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음 파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수연아, 건물을 내 혼자 가지면 안 돼. 우리 가족 재산이잖아. 빨리 공동명의해.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생전에 정리해 두신 권리 서류를 확인하고 약국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시가 6억 5천 건물을 5억 8천에 급매한 이유는 더 이상 시댁의 탐욕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 판결문을 들어 올렸어요. 1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약국 건물이 혼인 전 친정재산이라는 게 인정되었죠. 저는 횡령범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몇 곳만 선별해서 인터뷰했어요. 한수연 씨, 시댁을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는 저희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죠. 싱가포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엄마가 지켜준 돈과 제 실력,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온라인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발인날 치앙마이 간 시댁, 진짜 충격이다. 도어락까지 바꾸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수연님 응원합니다. 잘 이겨내셨네요. 정우와 시어머니가 올린 글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온라인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마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Yes, Han. 이제 한국에서도 인정받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무서웠지만 해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싱가포르로 돌아가서 일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고 싶어요. 마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 엄마는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며칠 뒤 저는 대구에 들렀습니다. 엄마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죠. 산소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겼어. 엄마가 지켜준 돈으로 새 인생 만들었어. 이제 아무도 나 무시 못해. 엄마 덕분이야.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 아래 대구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일어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이제 행복하게 살게. 공항으로 가는 길에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전 남편 측에서 항소 포기했대. 이혼 확정됐어. 정말요? 응. 그리고 무고죄 관련해서 합의 요청 들어왔어. 처벌 원하지 않으면 합의하라는데 어떻게 할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합의하지 마세요, 선배님. 법대로 하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끝까지 가자.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였죠. 엄마가 남긴 사랑은 저를 지켜줬고, 이제 그 사랑은 저의 힘이 되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예요. 싱가포르로 돌아온 뒤 저는 업무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서울 포럼 이후 OI 헬스케어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거든요. 기자회견이 오히려 제 전문성을 알리는 계기가 된 거였죠. 마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Yes, Han. 유럽 제약사 세 곳에서 컨설팅 의뢰 들어왔어요. 모두 아시아 시장 진출 관련이에요. 세 곳이나요? 네. 서울 포럼에서 당신 발표를 본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젤 프로젝트 성공 사례가 입소문 났어요. 저는 제안서들을 검토했습니다. 모두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계약 금액도 상당했어요. 하지만 혼자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규모였죠. 마크 씨, 팀을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을 뽑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제가 아는 인재 몇 명 소개해 줄게요. 약사 출신이랑 제약 마케팅 전문가들이요. 한 달 만에 OI 헬스케어 컨설팅은 사무실을 넓혔고 직원 3명을 채용했습니다. 싱가포르 약사 2명과 말레이시아 출신 제약 마케터 1명이었죠.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제 회사가 이제 제대로 된 컨설팅 법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무고죄 판결 났어.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 다 벌금형이야. 벌금이요? 응.
크게 처벌받진 않았지만 전과 기록은 남아. 그리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됐어. 1인당 3천만 원씩 배상하래. 6천만 원이요? 응. 근데 수연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걔네 재산이 없거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선배님. 그냥 법적으로 제가 피해자라는 게 확인된 거면 됐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전 남편이 사채 빚 때문에 파산 신청했대. 파산이요? 응. 7천만 원 빚 못 갚아서 시어머니도 생활이 어렵다고 기초생활수급 신청했다더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동정심이 들었지만 그들이 엄마 발인 날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한, 무슨 생각해요?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법적으로 제가 완전히 이겼어요. 축하해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무렵 싱가포르 헬스케어 업계에서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약사 출신으로 유럽 제약사들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주목받았거든요. 현지 비즈니스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저는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라 살아남았어요. 엄마가 지켜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제 실력을 믿었죠.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이 싱가포르에서 오히려 강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움이에요. 다만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싱가포르 약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지 약사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지역 약국에서 글로벌 컨설턴트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죠. 대구 약국에서의 10년, 엄마와의 추억 시댁의 배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재기. 강연이 끝난 뒤 많은 약사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요. 당신 이야기 듣고 저도 힘이 났어요. 그중 한 젊은 약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가족 문제 때문에 약국 일 그만둘까 고민 중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실력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날 저는 제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엄마가 남긴 사랑의 또 다른 의미였어요. 몇 달 뒤 큰 프로젝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제약사가 동남아 전역에 신약을 출시하려는데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해달라는 의뢰였죠. 계약 금액은 50만 달러. 한화로 거의 7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어요. OIL 스퀘어 컨설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저는 팀원들과 함께 6개월 동안 매달렸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5국가의 약국 유통 구조와 규제 환경을 분석했어요. 현지 출장도 여러 번 다녀왔죠. 태국 방콕의 약국 체인, 베트남 호치민의 병원 약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제약 유통사. 모든 곳을 직접 방문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는 제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제 전문성을 발휘하고 가치를 만드는 일이었죠. 마지막 보고 미팅은 도쿄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제약사 임원 10명 앞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동남아 시장은 각국마다 규제 환경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지역 약국 네트워크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각국의 약국 분포도, 처방 패턴, 환자 접근성 데이터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진입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시작해서 태국과 베트남으로 확대하는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일본 제약사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한, 탁월한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6개월 만에 해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장기 파트너십 계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마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광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3년 전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로 떠날 때는 도망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저는 제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마크가 옆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한,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자신감 넘쳐 보여요. 그런가요? 네. 그때는 무언가에서 도망치는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도망 안 쳐도 되니까요.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팀원 한 명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일본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장기 파트너십 제안도 받았어요. 와, 축하드려요. 팀원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작은 회사가 제 두 번째 가족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엄마 사진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어요. 엄마, 오늘 큰 프로젝트 성공했어. 50만 달러짜리. 엄마가 남긴 돈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어. 엄마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 거야. 약대 학생들 중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 도와주고 싶어. 엄마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감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통해 오영자 장학재단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부금 1억 원을 냈고 매년 수익의 10%를 추가로 기부하기로 했죠. 장학재단 설립 서류를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이제 다른 젊은이들의 꿈을 돕고 있었어요. 마크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공을 이뤘어요. 존경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성공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만든 결과예요. 그날 오후 한국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대구 지역 신문사에서 보낸 거였어요. 한수연 씨, 오영자 장학재단 소식 들었습니다. 대구 약국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는 고민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화상 인터뷰로 진행되었죠. 한수연 씨, 싱가포르에서 성공하신 뒤 장학재단까지 만드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대구로 돌아올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싱가포르가 제 집이에요. 여기서 제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대구에 계신 엄마 친구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네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해 연말, OI 헬스케어 컨설팅은 창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직원은 7명으로 늘었고 연 매출은 200만 달러를 넘어섰죠. 사무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팀원들과 마크, 그리고 함께 일한 파트너들이 모였어요. 마크가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룬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씨.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건 당신 실력이었어요. 나는 그냥 문을 열어줬을 뿐이죠. 파티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 노인 엄마 사진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하고 있지? 엄마가 남겨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엄마처럼.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는 꿈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한다는 거요. 2026년 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영자 장학재단 첫 장학금 수여식 때문이었어요. 대구에서 약대에 진학하는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였죠. 행사는 대구 시내 작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엄마를 기억하는 분들이 모였어요. 첫 번째 장학생은 21살 여학생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약대를 다니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약국 일을 도우며 저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이 학생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힘내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뒤 엄마 산소에 들렀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죠. 산소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장학금 첫 수여식 잘 마쳤어. 5명의 학생들이 엄마 이름으로 도움을 받았어. 엄마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잎새가 흔들리며 소리를 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조심해. 전 남편이 또 뭔가 꾸미고 있어. 뭐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너 동향 파악하고 있더라. 장학재단 설립한 것도 알고. 그래서요? 걔가 재단 기부금 출처가 부정하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아. 약국 자금 횡령했다는 식으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인데. 알아. 근데 언론 플레이 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연 씨죠? 저는 5일보 기자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인터뷰요? 장학재단 관련인데 기부금 출처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정우가 기자에게 제보한 거였어요. 기부금 출처요? 제 정당한 재산으로 기부한 겁니다. 문제될 게 없는데요. 하지만 전 남편 측에서는 약국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던데요. 그건 이미 법정에서 기각된 주장입니다. 이혼 소송 판결문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기자한테서 전화 왔어요. 예상대로 정우가 제보한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언론사에 경고 공문 보낼게. 허위 사실 보도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지만 며칠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자금 횡령한 여자 장학재단으로 이미지 세탁. 친정엄마 돈으로 해외 도피 후 선행 포장.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싱가포르 성공 신화의 진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우와 시어머니가 직접 쓴 것 같은 내용들이었죠. 이 여자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친정엄마 유산 독식하고 남편 빚만 남기고 도망갔어요. 법은 이런 사람 편이네요. 억울합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했어요. 선배님, 이번에도 기자회견 열어야 할까요? 아니. 이번엔 더 확실하게 하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고 형사고소까지 가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수연아, 이 사람들은 네가 물러서면 계속 괴롭힐 거야.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끝까지 가죠.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윤 변호사 외에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2명이 더 합류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했죠. 치앙마이 호텔 예약 내역, 도어락 교체 영수증, 공동명예 강요, 묵음 파일, 약국 매매 계약서, 이혼 판결문, 무고죄 판결문, 장학재단 설립 서류. 모든 게 시간순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보자. 이번에는 진짜 끝장을 볼 거야. 저는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봐요.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번에는 기자회견 말고 법원에서 정식으로 하자. 그게 더 확실해. 네, 그렇게 하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 무고, 업무방해. 정우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이었어요. 동시에 언론사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목은 약국 횡령 누명, 법정에서 다시 한번 진실 밝힌다였죠. 몇몇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사가 나갔어요. 이혼 소송 승소한 한수연 씨, 전 남편 허위 사실 유포로 재고소, 친정엄마 발인 날 해외여행 간 시댁, 며느리 괴롭히기 계속. 여론이 조금씩 제 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첫 공판 날 저는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마크가 함께 와주었어요. 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정우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정우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국 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사 재판에서 약국 건물이 피해자의 정당한 재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부당함을 느꼈고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허위 사실 유포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계속하세요. 증거가 하나씩 제출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캡처, IP 추적 기록, 댓글 내용 분석, 모든 게 정우와 시어머니가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증명했어요. 중간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증인,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든 증거가 제 무죄를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거짓말을 퍼뜨린 건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정우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엄마 발인 날 치앙마이 간 것도 도어락 바꾼 것도 모두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책임지세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수연 씨,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전 남편과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화해는 상호 존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마크와 함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쳤지만 후련했어요. 오늘 증언 훌륭했어요. 감사해요. 마크 씨. 끝까지 함께 해줘서. 당연하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엄마 사진 앞에 앉아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어.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엄마가 지켜준 나,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어. 한 달 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는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손해배상 5천만 원씩 선고되었어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횡령으로 모라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의 친정 어머니 장례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매우 악의적이다. 저는 판결문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법원이 제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진실을 인정해 준 거였어요. 윤 변호사가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이겼어. 완전히. 네, 선배님. 감사해요. 이제 정말 끝났어. 걔네 항소해도 뒤집히기 어려워.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가기 전에 대구에 한 번 더 들렀습니다. 엄마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죠. 산소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저는 판결문을 펼쳐보였습니다. 엄마, 봐. 법원이 진실을 인정했어. 엄마가 남겨준 사랑이 옳았다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줬어.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은 저물어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덕분이야. 사랑해, 엄마. 일어서서 산을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유럽 제약사 컨소시엄에서 장기 파트너십 제안 들어왔어요. 3년 계약, 연 100만 달러 규모예요. 정말요? 네. 당신 전문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축하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준 돈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 제 실력으로 꽃피우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마크 씨. 싱가포르 도착하면 자세히 얘기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대구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추억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추억 속에는 엄마가 있었고 엄마의 사랑이 있었죠.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지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정우와 시어머니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요. 싱가포르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저는 마크와 함께 유럽 제약사 컨소시엄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3년 장기 계약은 OI 헬스케어 컨설팅에게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계약 체결을 위해 다시 유럽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 바젤이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였어요. 컨소시엄 대표들과 회의를 하며 저는 제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장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환자들의 실제 니즈를 이해하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독일 제약사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합니다. 함께 아시아 시장을 키워갑시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저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대구 약국 카운터에서 미소 짓던 엄마의 얼굴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실제로 보낼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엄마에게. 엄마가 떠나신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시댁의 배신, 싱가포르로의 도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공. 엄마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법무사를 통해 정리해둔 권리 서류,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도망자 같았어요. 엄마 돈 들고 해외로 달아난 비겁한 사람 같았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엄마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었어요. 매년 5명의 학생들이 엄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키운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법정에서도 이겼어요. 정우와 시어머니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처벌받았어요. 진실이 승리한 거죠. 엄마, 자랑스럽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딸도 아니에요. 한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외로워요. 엄마가 그리워요. 약국에서 함께 일하던 날들, 점심 먹으며 나누던 수다, 퇴근 후 함께 걷던 골목길. 그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됐어요. 하지만 그 추억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을 하면 다시 일어설 힘이 나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가 지켜준 제 인생 의미 있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수연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옆자리 마크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그리워서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며칠 뒤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거였어요. 윤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어. 걔네 변호사가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 없다고 조언했나 봐.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우가 너한테 사과 편지 보내고 싶대. 받을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선배님. 받지 않을게요. 이제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끝이에요. 사과를 받는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전달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하늘은 맑았어요. 정우의 사과를 거부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람들. 그냥 무관심하고 싶었어요. 그해 여름, 오영자 장학재단 2번째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재단 기금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학생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였죠. 한 남학생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약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하려던 참에 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오영자 할머니께 그리고 한수연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운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가을이 되자 OI 헬스케어 컨설팅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주목받는 헬스케어 컨설팅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원은 12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이사한 사무실 입구에 작은 명패를 달았습니다.
In memory of 오영재 오영자를 기리며 마크가 그걸 보며 말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다가올 무렵 저는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었어요. 그냥 엄마 산소에 가고 싶었죠. 대구행 비행기를 타고 가며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어디쯤 와 있는지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어요. 엄마 앞에 앉아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들려줬습니다. 유럽 계약 성공, 장학재단 확장, 법정 승리, 그리고 제 새로운 삶.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행복해. 엄마가 지켜준 돈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크게 자랐어.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잎새들이 바스락거렸어요. 엄마, 이제 자주 못 올 것 같아. 싱가포르가 내 집이 됐거든. 하지만 엄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잊지 않을게. 일어서려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 씨 맞죠? 돌아보니 엄마의 오랜 친구분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엄마 생전에 자랑 많이 하셨어. 딸이 약사가 됐다고, 약국 일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수연 씨,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잘 이겨냈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게 감사했어요. 서울로 올라와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연아, 이제 정말 끝났어. 모든 법적 문제 다 정리됐어. 네, 선배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근데 수연아, 행복해 보여. 예전과 달라.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잘 됐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마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어땠어요? 좋았어요. 진짜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요?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장학재단도 확대하고 엄마가 남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좋은 계획이네요. 제가 도와줄게요. 감사해요. 마크 씨.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건 당신 실력이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앞만 보고 살기로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나 집에 왔어. 엄마가 지켜준 나,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 행복해. 며칠 뒤 사무실에서 팀 미팅을 하고 있는데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연락 왔어요. 제약 포럼 측에서 내년에도 기조연사로 초청하고 싶대요. 또요? 네. 이번에는 이기를 기회로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의 여정이라는 주제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수락할게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또 한국 가게 됐어. 이번에는 도망자가 아니라 성공한 컨설턴트로. 엄마 자랑스럽지?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랑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건 제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였으며, 제 인생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였어요. 정우와 시어머니는 제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제가 얻은 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존감, 독립, 전문성, 그리고 의미 있는 삶. 마크와 한강 공원을 걷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죠. 당신은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공을 이뤘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돈을 번 게 아니라 삶을 얻었어요. 엄마가 지켜준 삶을요.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감사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 잘 쓰고 있어. 평생 잘 쓸게. 약속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대구 약국 카운터에서 미소 짓고 계셨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엄마. 꿈속에서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수연아, 잘했어.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근데 이제 괜찮아.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엄마, 수연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엄마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행복하게 살게. 약속했잖아.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랑과 함께